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박정성 제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저희 박정성 제독님 소개 먼저 드릴게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시고 서해 해군 2함대 사령관을 역임하셨고 또 해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장을 역임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해군 군수 사령관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예, 또 이제 경남대 교수까지 역임하셨죠. 네, 그럼 제독님 지난 1999년 6월에 있었던 연평해전 당시에 우리 제독님께서는 그때 당시 지휘관이셨는데요. 연평해전은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벌어진 대규모 해상전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벌써 22년이 지났어요. 예, 혹시 그때 기억 아직 나시는지? 예, 22년이 지났지만은 어제 일같이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전쟁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1998년도에 국방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2함대 사령관으로 가기 전 한 4개월 전쯤 되니까, 동쪽에 보니까 그때 상어급 잠수함이 침투를 하고, 96년도에는 6호급 잠수정이 침투하다 우리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비가 침투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정부에서는 동해안을 이 해안선을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이 막히니까 앞으로 침투를 하면은 서쪽으로 하겠다 싶어서, 네. 제가 한 함대 사령관으로 취임하기 전 4개월 전부터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어떻게 전력을 배치하고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제 지역에 갈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998년도 11월 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11월 25일 날 부임을 했는데, 제가 부임하기 5일 전에 강화도를 통해서 간첩선이 들어오다 발각돼가지고 도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3대 부임하자마자 제가 계획했던 어떤 훈련 계획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북괴의 이 도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한 6개월 동안 전투 훈련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아, 미리 준비를 많이 예, 하셨군요. 준비를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비한 시나리오가 한 4가지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1연평해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한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뒤에 6월달이 되니까 6일 날 현충일 날 아침인데 새벽부터 평소와 다르게 적 경비 함정이 늘어나면서 NLL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날 뭐 하루만 있은 게 아니고 6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40일 동안 계속 저가 공방전을 벌이고, 전투가 있었던 것은 6월 15일 날 9시 28분부터 40분까지 약 14분 네. 동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이 먼저 도발했냐, 우리가 먼저 도발했냐, 뭐 우리가 먼저 했냐, 뭐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교전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군법에 처벌받습니다. 아, 절대 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도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네. 그건 이제 그때 상황도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적이 도발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게 다 믿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 연평해전이 6.25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간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정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은 약 189척의 함정이 동원됐고, 우리는 이제 2함대 세력 약 40~50척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전 세력이 동원돼 갖고 현장에서 당일 싸운 함정들은 각각 10척이었습니다. 아, 네. 그 당시 그러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고? 저희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6월 13일 날 되니까 저게 의뢰정이 나왔습니다. 네. 전술상으로 보면 의뢰정은
마지막에 하는 단계인데 어뢰정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적들이 우리한테 공격할 의도가 있구나 이런 상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4일 벌어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4일 지나가고 15일 아침에 보니까 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북한에는 없는 우리는 MTDS라는 그 전술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화면에 적의 움직임이 스크린으로 다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신호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상황 판단하기가 우리가 유리합니다. 빠르고 적들은 보고를 하면은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곧 공격을 하겠구나 그걸 느끼고 전 나가 있는 함정들에게 적이 곧 공격을 할 것 같으니 한별로 포별로 사격 통제 장치에 물려가지고 네. 락콘을 시켜놓고 물려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동적으로 포가 추적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 유지하면서 적이 한 발이라도 쏘면은 전 함정 전포 격파가 쌓이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라니까 1분 후가 되니까 적이 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함정들은 자동적으로 전 함정들이 사격을 시작해서 14분 동안 공격을 해가지고 적함 3척을 침몰시키고 4척을 대파하고 3척은 파손돼 가지고 자기들 배들끼리 서로 끌고 NLL 북방으로 도주했습니다. 아, 네. 정말 지금 들어도 네. 가슴이 그냥 그에 비해서 그러네요. 이제 우리 네. 손상은 한 4척의 함정이 약간 경미한 손상을 입고 9명만 갱상을 입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약 15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 걸로 저희들은 목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연평 해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은 자기들 국가의 목표가 적화 전략입니다. 우리가 틈만 보이고 자기들이 가능하다 하면 적화 통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항상 도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죽는다. 이런 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장군님이 이제 제동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안보 의식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2002년도 제2연평이 있었는데 그때 2002년도에 그때 이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북한하고의 전쟁은 없다. 네. 평화다. 이래는 이제 무대에 젖었죠. 그러니까 네. 2000년도에 이제 월드컵에 이렇게 이 평화 무대에 젖어가 있을 때 북한이 기습적으로 우리 고속정을 공격해가지고 357호 정이 침몰했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아무리 평화가 오더라도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안 당하지. 저쪽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평화가 올 것이다. 이거는 네.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평화를 지키려면은 전쟁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모든 그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혹시나 지금도 국민들의 안보식이 지금 세상에 무슨 전쟁이 있느냐. 평화가 최고다. 여기에 젖어가지고 준비를 안 하면 또 당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우리 국방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제동님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저도 민간이 된 지 이제 한 17, 18년이 됐는데 밖에서 보면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군도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다 또는 뭐 인권이다 해가지고 의뢰 갑질. 그러니까 어떤 그 법에 의한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한
이 상황의 그 명령체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마찬가지로 군이 일사불란한 지체가 없으면 전쟁이 집니다. 그래서 군만은 이런 그 일사불란 지체를 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을 보완해서 군의 인권이 유지가 되면서도 강력한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휘 체제를 갖춰야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요즘에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 그리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뭐 그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연합훈련을 하면서 호주, 영국, 미국 우리 함장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 함장들의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서구에 모병제에 의해서 들어오는 여군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미국이나 영국, 호주 군인들도 함장들 이야기가 여군들 지발 한국군은 들이지 마라. 왜요? 왜냐하면은 그게 문제가 이 어떤 이 전투력도 문제가 있고 또는 남녀 간에 요즘 문제가 되는 성문제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골치 아프다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의 이제 군에 의무적으로 간다는 그거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됐을 때 여성들이 군에 귀할 분야가 있습니다. 뭐 보급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인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모병제를 하는 게 좋겠고 또 모병제를 하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력 증강을 현대식으로 갖춰가지고 압도적으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전력 증강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에 다 쓰고 나면 전력 증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해서라도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모병제라든지 또는 여군을 많이 늘리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제동님께서 모병제는 지금은 전시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그런 거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우리가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셔서 저희가 편하게 이렇게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애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후문으로 들었는데요. 장군님 요즘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인연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예. 어떤 인연이신지.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께서 54년 전에 제가 사관학교 생도생활 할 때 네. 훈육을 총 책임지는 우리 생도대장 겸 부부장이었습니다. 사관학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스승으로 모셨고 제가 이제 40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최고의 군인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예편하고 나서도 쭉 이렇게 교류를 해왔는데 특히 제가 1999년도에 그 제1연평해전을 할 때 네. 북한하고 공방전을 이제 벌리면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고 전투가 벌어질 할 시험에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주 지원장인가 했을 때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함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네. 격리해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예. 직접 운전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우리 이 최영섭 대령님께서 물으시기를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대원들의 사기는 어떠냐 물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제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6개월 전부터 강훈련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하고 붙더라도 이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상이 많아서 힘듭니다. 그러나 훈련된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기는 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병사들의 사기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함대 장병들에서 격려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장께서 말씀이 지금 전투 중인데 무슨 격려냐. 그러면 됐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나오시면서 정도대장님, 정도 때 배운 대로 반드시 이겨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때
최재형 원장이 그 차 트렁크에 보니까 수박을 깜빡 싣고 왔어요. 그걸 직접 이제 최 원장이 다 내려놓고. 아, 직접이요? 네, 다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가신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때부터 최 원장하고 저하고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데, 하여튼, 그리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아직 그 최 감사원장님께서는 아직 정치 선언을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벌써 범야권 대선 주자 3위로까지 나왔다는 그런 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제 앞으로 경쟁 구도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동님께서 보시기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도자로서 덕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이제 제가 이제 최 원장하고 간간히 만났지 이제 같이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품성이라든지 자질을 갖다가 부친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부친께서 저희들한테 교육한 내용이나 자식한테 보인 내용이나 또는 보인 모습이 그게 이 아들한테 이 고스란히 옮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볼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국가관, 안보관 뭐 이런데 또 사명감 또는 판단력,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할 걸로 봅니다. 네. 제가 이제 군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저희들이 포변이 됐던 군인의 모습이 그 부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이 부정이 판치고 이런 세대에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예, 우선 최재형 감사원장 부친이요. 부친께서는 그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으로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최영섭 해군 대령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한 언론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 보고 아사리판에 들어갈 생각하지도 마라, 발 들이지 말라,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대권 도전하지 말라는 뭐 그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만 여기 나왔는데 네. 중요한 게 대한해협 해전입니다. 그게 6.25 날 새벽에 네. 백두산함을 타고 이제 성조를 하고 동해안을 가다가 검은 연기가 나는 상선을 발견하고 쫓아가 보니까 그 상선에 육군의 공비죠. 특수전 부대가 600명 정도가 타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부산 근처라는 남해안에 상륙을 해가지고 우리 후방을 교란하려고 침투하는 선박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이제 그네들은 6.25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6.25가 발발했는데 네. 그 전에 이미 계획을 하고 내려왔던 거죠. 그걸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백두산함이 공격을 해가지고 침몰시켰습니다. 만약에 그 600명의 특수군 병력이 우리 후방에 침투했다 그러면은 부산은 항구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네. 정문이 못 들어오고 우리 6.25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큰 공로가 있으셨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웅입니다. 이분은. 네. 그래서 6.25 내내 3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 각종 작전에 뭐 모두 참가한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유명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전역을 하고 이제 거기 몇 분의 이제 선배님들하고 같이 우리 서성이기 때문에 한 2달, 3달 간격으로 만나서 이제 가르침도 받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연락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 대령님께서 입원하시는 날, 입원하셨다 소식을 듣고 입원하신 날 전화를 드리니까 지금 입원해 계시나요? 예. 그 이제 그때 잠깐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받고 사령관 내가 힘이 들어서 이제 전화를 못 받아. 많이 아파. 내가 몸이 좀 나아지면은 전화할게. 그러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네. 지금 최영섭 대령님은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할 상태가 못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해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게 전화가 돼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저는 그게 안 믿겨집니다. 예, 저희도 인터뷰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런 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최영섭 상도대장님은 이런 말을 뭐 쉽게 하실 분도 아니고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실 분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하시는 생각합니다. 거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노파심에 아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어갔으면 하겠다 그런 거였는데 아예 그 제동님께서 봤을 때는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사실인지 지금 그걸 의문. 저는 볼 때 건강 상태가 전화를 받으실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네. 예, 한번 파악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제동님께서 보시기에는 차기 지도자 대통령은 어떠한 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차기 지도자가 될 사람은 뭐 권력 의지가 전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모든 세상에 부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굳건히 서고 정의로운 분이 돼야 됩니다. 정의로운 분. 네. 정의로운 분이 돼야 되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그런 분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네.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안보관이 우선 투철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북한한테 언제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나라를 지켜야죠. 네. 마침 내일 6.25 이제 한국전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군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도 부하 장병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우리의 최대 약점은 적이 안 올 것이라고 하는 데 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항상 적이 온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해놔야 적이 도발을 못합니다. 네. 유비무환입니다. 이게 우리 후배 장병들한테 주고 싶은 말입니다. 아, 네. 혹시 국민들한테는 안보 의식. 힘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대비가 되어 있을 때, 정신이 서 있을 때 지켜지지 평화만 내세워갖고 절대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대비하라. 이게 만고의 철칙입니다. 네. 아, 네. 지금까지 박정성 제동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